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4 뉴탐스러운 사회의 김건태고요. 이번 시간은 5강에서 만났네요. 자, 여러분들 선생님이 이 얘기 꼭 드리고 싶은데요. 일주일이 금방 지나가지요. 지금 고등학교 입학해서 어느 시점에서 강의를 들으시는지 다양하겠지만 고등학교 생활에 좀 적응이 되시나요? 일주일이 금방 지나가는데요. 일주일이 52번만 모이면 1년입니다. 진짜 곱해보세요. 52 곱하기 7 하면 364일, 거의 365일이죠. 일주일 금방 지나가는 일주일들이 대략 한 50번만 지나가면 1년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한테 지금 남아있는 시간에, 여러분들 고등학교 1학년이니까 보통 3년 남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오해지요? 오산입니다. 지금 1학년이면 3학년 거의 올라가면 선생님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는 아닐 수도 있는데 선생님 생각엔 3학년 거의 3월달 4월달 되면 어느 정도는 아웃라인이 결정이 됩니다. 그 이후로 바꿀 수 있는 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실현시키려면 가장 좋은 때가 지금 1학년 때입니다. 1학년 때가 오히려 2학년 3학년 때보다 더 중요하지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걸 잘 모릅니다. 그걸 아는 친구들이 나중에 이뤄내는 겁니다. 자, 그거 좀 무거운 얘기를 드렸는데요. 그게 현실이니까 여러분들 받아들이시고 하루하루 알뜰하게 최선을 다해서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이 강의 앞에 서 있는 친구들은, 앉아 있는 친구들은 이미 시간 잘 쪼개서 활용하고 있다. 선생님 이렇게 믿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번 강좌 5강, 다양한 자료를 활용한 세상 읽기다. 그래서 이번 강좌는 굉장히 어떤 코어가 있는, 핵심이 있는 강좌가 되겠고요. 딱 그 핵심을 가지고 선생님이 여러 번 반복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실제로 여러분들 교재 20페이지 딱 보시면요. 내용이 많지 않죠. 그것만 딱 캐치하시면 됩니다. 근데 20페이지 안에 일단 그거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의 궁금증인데요. 이런 말이 나오죠. 양적 자료, 질적 자료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사회 현상을 이해하려면 다양한 자료를 통해서 사회 현상을 이해하게 되는데 자료가 두 가지 종류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는 양적 자료, 하나는 질적 자료. 그러면 이 정도의 느낌은 있나요? 여러분들 가끔 난 양보다 질이야, 난 질보다 양이야 이렇게 얘기하죠. 먹는 거 놓고. 이 양적 자료라는 건요, 말 그대로 양으로서 승부하는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질적으로는 그렇게 깊진 않아요. 자료가 심층적이진 않은데 데이터의 그 양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많은 데이터들을 통해서 어떤 결론에 도달하는 그런 자료들을 양적 자료라고 하고요. 질적 자료는 몇 개 안 돼요. 그렇지만 굉장히 심층적으로 들어간 자료. 어느 정도 좀 감은 오시죠? 이거는 깊진 않지만 양으로서 승부하는 자료. 이거는 깊은 자료. 그러니까 깊은 자료를 얻으려면 많이 얻기는 어렵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적지만 깊다. 이렇게 들어가시는 거예요. 자, 양적 자료는 이따가 확인을 하실 테지만 각종 우리가 언론이나 뉴스에서 막 이렇게 보도되는 통계 자료들 있죠. 1인당 국민소득 또는 출산율, 자살률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양적 자료라고 하고요. 질적 자료는 지금 말씀드리면 뒤에서 할 게 없으니까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인데요. 조사 방법에 따른 자료 활용의 차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활용이라는 말을 빼고 읽으면 조금 더 자연스러울 것 같네요. 조사 방법에 따른 자료의 차이다. 우리가 각각의 조사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고1 사회에서는 그 조사 방법 자체가 중요한 주제는 아닙니다. 선생님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따가 얘기를 할 테지만 조사 방법이 5가지가 있는데요. 그 5가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5가지로 인해서 얻어지는 그럼 자료는 어떤 자료냐. 그럼 앞에서 얘기했던 어떤 조사 방법은 양적 자료를 얻는 거고 어떤 조사 방법은 질적 자료를 얻는 거야. 그런 거 구분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이게 굉장히 쏠쏠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원래 이렇게 1, 2, 3 나오면 3번은 버리는 카드인 경우가 많은데 이번 강좌에서는 이 3번이 어쩌면 굉장히 핵심적인 나중에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통계 자료를 해석할 때 유의점이 있어요. 이거 이따가 선생님이 간단하면서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건
통계 자료 해석의 유의점이다 할 때 이 통계 자료는 양적 자료일까요? 질적 자료일까요? 선생님 안 배웠는데요 하지 마시고 지금 판단해 보세요. 통계 자료 아까 선생님 얼핏 슥 말씀드렸죠. 통계 자료라는 건 사실 깊이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1인당 국민소득을 보고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이 어떻게 이런 과정을 겪어서 어떤 과정을 겪어서 이만큼 왔는가 이거에 대해서는 모르지요. 그냥 단지 1인당 국민소득이 얼마 좀 약간 피상적인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수박 겉을 이렇게 핥아서 보여주는 그런 자료입니다. 그래서 통계 자료는 양적 자료에 해당이 된다. 자, 본론 들어가기 전에요.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질적 자료는 좋은 거고 양적 자료는 그럼 쓰레기인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깊진 않지만 넓은 범위를 조사해서 데이터를 추출할 때, 추출해서 어떤 결론을 낼 때 그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자료예요. 그래서 이제 양적 연구, 질적 연구 이렇게 갑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필기 꼭 따라오시면서 하셔야 돼요. 자, 양적 자료와 질적 자료가 있는데요. 자, 양적 자료와 질적 자료. 자, 여러분들 딱 보시면 필기를 다 하고 보시면요. 선생님 교재 내용하고 거의 비슷한데요. 맞습니다. 비슷해요. 근데 그럼 왜 필기를 하냐?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는 활자를 그냥 눈으로 이렇게 읽는 거 하고요. 선생님하고 같이 쓰면서 자기의 손글씨로 정리한 건 분명히 달라요. 공부해 보시면 압니다. 활자로 돼 있는 건 지나가면 내 거 아니에요. 근데 필기하시면 내 거 되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가볼게요. 자, 우리가 양적 자료라고 하는 건요. 이거 한번 이렇게 대립 구도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양적 자료는 이런 거죠. 수치화된 자료입니다. 선생님 아까 양적 자료의 대표적인 게 통계 자료라 그랬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수치화된 자료. 그럼 숫자로 말하면 사실 깊은 얘기까지는 못하죠. 겉으로 나타나는 걸 숫자로 표현하기는 쉬운데 그걸 깊게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적 자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대한 데이터가 필요할 때는 숫자로서 쫙 쉽게 정리하는 거죠.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통계 빡 하는 거예요. 통계 탁 끄집어내는 거예요. 수치화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요. 우리 그 보일러 이렇게 많이 쓰면 빙빙빙빙 밖에 돌아가는 거 있죠. 집 앞에 이렇게 빙빙빙 돌아가는 거 계량기입니다. 계량이라는 게 숫자로 얘기했다, 숫자로 측정했다, 양을 측정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계량화 시킨 자료, 수치화, 계량화 된 자료, 이걸 양적 자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가 있다? 각종 통계 자료가 있다. 그럼 각종 통계 자료 이렇게 써놓으면 이 중에 또 예를 몇 개 들어봐야 되겠네요. 각종 통계 자료 얘가 뭐가 있나요? 1인당 GDP. GDP는 국내 총생산입니다. 여러분들 아는 친구들 있겠죠? 그 다음에 출산율 이런 것도 있어요. 출산율. 출산율 쓸 때 률 쓸까요? 율 쓸까요? 이런 것도 여러분들 알아두셔야죠. 이 밑에가 뒤에 모음이 받침이 니은으로 끝나거나 받침이 없으면 율이라고 쓰는 거예요. 출산율. 그 다음 자살. 이건 니은 아니죠? 그러니까 률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양적 자료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깊이가 있나요? 여러분들 자살률 딱 보면 우리나라 자살률이 이만큼이래. 그럼 전년에 비해서 많아졌어, 높아졌어, 또는 감소했어. 이 정도는 알 수 있지만 그걸 보고 왜 그런지는 알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깊이는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나요? 깊이 있는 자료는 그럼 어디서 얻는 거죠? 질적 자료에서 얻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다시. 자, 다시가 아니고 그럼 여기까지 일단 양적 자료 일단 정리하고요. 그럼 질적 자료는 뭐라고 할까요? 이건 숫자로 얘기한 게 아니고요. 진짜로 어떤 자료를 깊게 조사해서 끄집어낸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게요. 심층적인 자료다.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쉽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학교에서 생기부라고 있죠. 생기부, 생활기록부. 거기에 보면 여러분들의 특성에 대해서 양적으로도 표현해놨고 질적으로도 표현해놨습니다. 예를 들면 국어 몇 점, 수학 몇 점, 이거는 뭐예요? 수치화된 자료죠. 그러니까 양적 자료. 그 다음에 담임 선생님이 땡땡이는 평소 어른들께 인사를 잘하고 친구들을 많이 친구들을 사랑하고 친구들 간에 인기가 좋고 이런 데이터들이 있죠. 이런 데이터들은 심층적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숫자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조사를 해서
어떤 글로써 표현해낸 그런 자료들을 우리가 질적 자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용어를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자, 이런 자료를 양적 자료를 우리가 다른 말로 양적 자료를 이렇게 부릅니다. 양으로 정한 자료, 양으로 측정한 자료. 그래서 정량적 자료 이런 말을 쓰기도 해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을 조금 이제 어렵게 하는 거죠. 아, 선생님 다 이해했는데 이런 말들을 못 외우겠어요. 근데 이걸 외우려고 하지 말고요. 의미를 생각하시면 돼요. 양으로 측정한 자료. 그래서 정량적 자료. 그 다음 얘는 특성으로 측정한 자료. 특성으로 끄집어낸 자료. 그래서 특성, 정성적 자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이 좀 구분하기 쉽게 선생님 이런 거 여러분들한테 자꾸 편법을 조금 자꾸 알려드리고 싶네요. 심층적 자료는 깊게 들어가야 되니까 뭐가 필요할까요? 깊게 들어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끈기와 정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성적 자료, 정성적 자료가 심층적 자료다 이런 얘기예요. 공부하기 쉽죠?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양적 자료들은 어떤 연구에서 주로 쓰이냐면요. 이 양적 자료가 질적 자료보다 더 못한 자료가 아니죠. 이것도 의미가 있는 자료입니다. 언제 의미가 있냐면 어디서? 실증적 연구에서 아, 선생님 이거 갑자기 뭡니까? 선생님이 3강에서 한번 의미는 설명을 드렸어요. 이따가 이번 시간에 요걸 이제 선생님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일단은 실증적 연구를 할 때 사용되는 자료가 양적 자료구나. 그러면 실증적 연구의 의미만 선생님 지금 잠깐 말씀드릴까요? 실증이라는 건 뭐예요? 실제 증명을 통해서 연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증명하는 거 이거 주로 어디서 하는 거죠? 온도를 1도 높였더니 열을 이만큼 가열했더니 온도가 몇 도 높아지더라. 이런 거죠. 다 숫자로 말하는 거죠. 자연과학에서 주로 사용하는 연구입니다. 근데 사회과학도 우리가 사회현상도 보편성을 기본으로 하면서 특수한 거죠. 그러니까 일단 사회현상도 자연현상처럼 그 안에서 어떤 보편적인 법칙을 끄집어낼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사회현상을 연구하는 방법이 바로 실증적 연구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 무슨 소리야? 사회현상은 그렇게 어떤 인과관계, 법칙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특수하게 나타나는 그 무엇인가가 있어. 사회현상은 개연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일반적, 보편적으로는 이렇지만 아닌 경우도 있어. 또는 어떤 특수한 경우가 있어. 그걸 연구하려면 겉에서 연구하면 안 돼요. 속 안으로 들어가야 되죠. 그 현상을 파헤쳐서 뜯어서 분석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는 해석적 연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해석적 연구. 그러면 어떤 게 더 심층적일까요? 당연히 심층적 자료를 통해서 어떤 현상을 뜯어서 분석한 해석적 연구가 더 깊은 연구고 대신 넓지는 못한 거예요. 이 연구는 넓은 연구가 아니라 좁고 깊은 연구. 얘는 넓은 범위에서 나타나는 어떤 현상을 파악해낸 넓은 범위의 얕은 연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증적 연구와 해석적 연구를 비교하는 건 우리의 다음 주제고요. 일단 용어 하나 알려드릴게요. 실증적 연구를 다른 말로 땡땡 연구라고 합니다. 자, 해석적 연구를 다른 말로 땡땡 연구. 센스 있는 친구들 뭐라고 하면 될까요? 실증적 연구에서 주로 사용하는 자료, 양적 자료. 그러니까 무슨 연구? 양적 연구. 그 다음에 해석적 연구, 질적 연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양적 연구가 더 깊은가요? 질적 연구가 더 깊은가요? 질적 연구가 더 깊다. 양적 연구는 더 넓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등학교의 과정에서는 양적 연구, 질적 연구라는 말보다 실증적 연구, 해석적 연구라는 말을 더 많이 쓰고요. 이제 대학원에 가면 논문을 쓸 때 그때는 너 양적 연구하니? 질적 연구하니? 이런 말을 더 많이 써요. 그때는. 똑같은 말입니다.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그러면 대충 양적 자료와 질적 자료가 뭔지는 알겠는데 그러면 우리의 과제는 뭐죠? 실증적 연구와 해석적 연구를 비교해 보면 다시 이쪽에 와서 얘네 둘의 특성을 비교해 보면 각각의 자료의 특징이 더 명확하게 드러나겠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나요? 자, 이쪽에서 그 작업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교재에는 실증형 연구와 해석적 연구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선생님이 하는 이유 분명히 있습니다. 이걸 알고 양적 자료, 질적 자료를 공부를 하셔야 더 정확하게 공부하실 수 있어요. 자, 실증적 연구와 해석적 연구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실증적 연구와 그 다음에 해석적 연구. 자, 이제 몇 가지를 비교해 볼 텐데요. 한번 표로 정리를 해 볼게요. 자, 표로 실증적 연구는요, 실제 증명을 통해서 사회현상을 밝히겠다. 이런 거, 실제 증명. 실제 증명이 뭐죠? 실험이죠. 이런 거 주로 어디서 한다고요? 자연과학에서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연구 방법을 통해서 사회현상을 연구해야 한다. 이거는 사회현상이 자연현상과 어떻다는 거예요?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과관계로서 밝혀낼 수 있다는 겁니다. 사회현상을. 그래서 요거를 방법론적으로 현상을 연구하는 방법론적이 자연현상과 같다. 그래서 자연현상과 같다. 이론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론론. 그 다음에 해석적 연구는 무슨 소리야? 우리가 자연현상이라는 건 그 안에서 법칙을 발견하는 게 목적이지만 사회현상은 그런 게 아니야. 굉장히 특수하게 나타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현상 속으로 들어가 봐야 돼. 그러니까 자연현상의 연구 방법으로는 사회현상을 이해할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방법론적 뭐라고 할까요? 자연현상의 방법과는 차별화돼 있다. 이원화돼 있다. 그래서 이원론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 구분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자, 위에 타이틀하고 한번 구분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실증적 연구는요. 그럼 결국 목적이 뭐냐? 목적이 사회현상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법칙을 발견해내는 것이 목적이다. 그럼 이 법칙이라는 건 뭐로서 설명이 되죠? 바로 인과관계로서 설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현상 속에 숨어있는 어떤 인과관계를 밝혀내는 게 목적입니다. 자,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 해석적 연구는요. 목적이 뭐예요? 그 현상을 지대로 한번 이해해보자. 그러니까 깊게 이해해보자.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 이런 걸 보자는 거예요. 청소년들이 왜 담배를 필까? 또는 왜 공부를 안 하고 수업 시간에 잠을 잘까? 그걸 심층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현상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가 목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목적이에요. 자, 그 다음에 법칙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떤 연구 과정을 거치는가? 이런 거죠. 야, 이런 거 아닐까? 인과관계가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닐까 하는 일단 가상의 설정이에요. 가설이라고 합니다. 아직은 증명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설은 아직은 법칙이 아니죠. 가설을 설정해 놓고 그 다음에 자료를 데이터를 모아서 가설을 어떻게 하는 거? 가설을 검증해내는 거. 그러면 가설이 검증이 딱 됐어요. 그럼 이 가설이 곧 뭐가 되죠? 법칙이 되는 거죠. 가설이 검증되는 순간 새로운 법칙이 딱 발견된 겁니다. 이러이러해서 이런 결과가 나타난 거야.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얘는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이제 좀 못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좀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심층적으로 이해하려면 내가 연구하려는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 제가 왜 맨날 지각을 하지? 선생님 학교에서 쟤는 맨날 지각한단 말이에요. 왜 지각하지? 그러면 걔를 불러다가 이야기도 나눠보고 부모님하고 통화도 해보고 여러 가지 걔를 심층적으로 그 학생을 이해하기 위해서 심층적 이해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죠. 어느 순간 아, 얘가 이래서 지각하는구나 하고 어떤 통찰을 통해서 이 현상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용되는 방법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이런 거 같아. 직관적으로 통찰 꿰뚫어 보는 겁니다. 자, 이 말 재밌는 말이죠. 직관적 통찰. 이런 거 같아 하고 꿰뚫어 보는 거예요. 또는 그 학생이 되어보는 거지요. 또는 뭐 다른 예를 들면 아, 연말에 왜 기부가 증가하지? 사람들이 왜 기부를 할까? 그럼 기부하는 사람을 불러다 놓고 선생님 왜 기부하셨나요?
이야기를 나눠보는 가운데 그 사람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보는 겁니다. 이런 방법을 가지고 우리는 감정이입이다. 한번 그 안으로 들어가 보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심층적 이해를 달성하는 연구, 그걸 가지고 해석적 연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 가설을 설정해서 가설을 검증하려면, 가설이 검증되려면 데이터의 양이 어때야 될까요? 자, 하나의 사례를 가지고 가설 검증됐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까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많아야 되는 거죠. 양으로 승부하는 실증적 연구에서 사용되는 자료는 바로 양적 자료. 그 다음에 이거는 심층적으로 들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그 자료의 깊이가 깊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질적 자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연구의 장단점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장단점. 선생님 너무 어려워요. 이런 친구들 있죠? 괜찮습니다. 선생님이 실증적 연구와 해석적 연구를 지금 이렇게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따가 빔 자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선생님 이거 한 방에 어떻게 합니까? 결국 선생님 지금 말씀드리는 게 거짓말 아니고요. 이제 고3 가면 선택 과목이 있죠. 거기에 사회문화의 대표 주제예요. 이거 가지고 틀리는 고3 학생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방에 이해하려고 욕심내지 마시고요. 이따가 선생님하고 정리할 때 또 이해하고 문제 풀 때 다시 반복하고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요 포인트. 장단점이 있어요. 이 연구의 장점이 있고요. 이 연구의 장점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쓰지는 마시고, 왜냐하면 틀릴 수도 있으니까. 물론 맞겠죠. 그렇지만 선생님이 쓰는 용어로 한번 같이 써보자고요. 장점. 실증적 연구의 장점은 뭘까요? 결국 법칙을 발견할 수 있다. 근데 법칙까지 발견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인데 어떻게 발견한다? 누가 보더라도 데이터를 분석해서 가설을 검증했잖아요. 자연과학의 방법으로 했죠. 누가 봐도 객관적이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법칙을 발견해낼 수 있다. 그럼 법칙이라는 건 뭐라고요? 인과관계죠. 인과관계를 발견해낼 수 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나요? 자, 그 다음 해석적 연구의 장점 뭘까요? 심층적으로 현상을 이해할 수 있다. 어떤 현상에 대한 심층적 이해가 가능하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한번 해볼까요? 그 다음에 결국 실증적 연구를 하려면 양적 자료가 필요하죠. 근데 양적 자료는 뭐로 말해지는 자료? 뭐로 표현되어지는 자료? 숫자로 표현되어지는 자료. 그런데 사회현상이라는 것 자체가 인간의 어떤 내면의 의도를 통해서 나온 현상이죠. 그런데 그 인간의 내면의 마음속의 동기나 어떤 원인을 숫자로 표현해내는 것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사랑, 이런 감정, 인간의 감정을 숫자로 나타낼 수가 있을까요? 물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랑을 하면 할수록 대화 시간이 늘어난다. 이런 법칙을 증명해내는 실증적 연구라면 이 사랑을 숫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하루 동안 사랑해 하고 말하는 숫자, 횟수, 그걸 가지고 사랑을 측정할 수가 있죠. 어떤 커플은 사랑해 하고 3번 얘기하고요. 어떤 커플은 30번 얘기해요. 그러면 10배 더 사랑한다. 이렇게 숫자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나요? 근데 사실 인간의 이런 감정적인 부분, 내면의 동기를 숫자로 표현한다는 것이 좀 객관적이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이런 양적 연구, 실증적 연구의 비판점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이따가 다시 얘기하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해석적 연구의 장점, 심층적 이해가 가능하다. 또 하나 해보면 인간의 감정이나 어떤 내면을 수치화하기 좀 긴데요. 어려운 것들까지도 연구가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두 가지 구분할게요. 심층적 이해가 가능하다. 그 다음 인간의 감정, 내면을 수치하기 어려운 것들까지도 연구가 가능하다. 자, 그러면 단점은 쉽습니다. 자, 단점은
얘의 장점이 되는 거예요. 심층적 이해가, 사회현상에 대한 심층적 이해가 어렵다. 자, 그 다음 얘의 단점은 뭘까요? 이건 여러분들 맞춰보세요. 직관적 통찰, 감정이입을 해봤더니 이런 거 같아 하고 결론을 내립니다. 근데 에이 그런 게 어딨어. 너무 주관적이야. 주관적인 연구가 될 우려가 있다. 이게 바로 실증적 연구와 해석적 연구의 비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느 정도 아웃라인은 좀 잡혀가지요. 그러면 지금부터 그걸 꼼꼼하게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자, 실증적 연구입니다. 선생님이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맥을 여러분들이 짚으셔야 돼요. 실증적 연구, 해석적 연구 자체를 비교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실증적 연구에서 사용되는 자료가 무슨 자료라고요? 양적 자료. 해석적 연구, 질적 자료. 그 매칭을 여러분들이 잘 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자, 볼게요. 자, 실증적 연구는 사회 현상의 본질이 자연 현상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표현했죠? 방법론적 이론론, 이런 표현을 썼죠. 그러니까 자연현상을 연구하는 방식대로 사회현상도 그런 방식대로 연구해야 돼. 그래서 실험을 통해서 증명해야 돼. 실증적 연구입니다. 실험을 통해서 증명하기 위해선 데이터가 많이 필요하지요. 특히 숫자로 객관화된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증적 연구에서 사용하는 필요로 하는 자료, 양적 자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자, 목적, 실증적 연구의 목적이에요. 사회현상의 보편적인 법칙을 발견해서 이론, 일반화시키는 게 목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특징은요. 사회현상에 대한 측정, 그러니까 뭐로 표현되는 거예요? 측정을 하면 숫자로 표현된다는 얘기예요. 숫자로 표현돼서 수량화, 계량화가 가능하다. 가설을 검증하면 그게 곧 법칙이나 이론이 된다. 주로 양적 자료를 활용한다. 어렵지 않습니다. 다 정리가 되지요. 자, 그 다음 장점. 정확하고 객관적인 연구가 가능하고 결국 법칙을 발견해낼 수 있다 하는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 단점은 계량화하기 어려운 분야에 대한 연구에는 적합하지 않다. 인간의 내면에 대한 연구에 숫자를 집어넣기가 사실 어렵다는 거죠. 자, 내면의 동기를 간과하고 심층적 이해가 어렵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얘는 어려운데요. 이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해석적 연구인데요. 다른 말로 무슨 연구? 질적 연구. 사회현상의 본질이 자연현상과는 다르다고 생각한다. 방법론적 이원론, 이렇게 불렀죠. 자, 사회적 행위에 담긴 인간의 행위 동기나 목적에 대해서 이게 중요하죠.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래서 해석적 연구의 특징은요. 직관적 통찰, 감정이입을 통해서 인간 행위에 담긴 동기와 의도 등을 또다시 나오네요.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능하다. 연구 대상의 행위를 깊이 있게가 뭐죠? 심층적이죠. 똑같은 말입니다. 이해하기 위해서 질적 자료를 활용한다. 왜 인간 행위를 깊게 이해하려면 질적 자료가 필요할까요? 질적 자료가 그런 자료잖아요. 깊이 있는 자료. 숫자는 많지 않지만. 장점, 사회현상의 의미를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계량화하기 어려운 인간의 주관적 세계에 대한 연구가 가능하고. 단점은요, 법칙이나 일반화시키기는 어렵고 주관적이라는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객관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정리됐죠? 양적 자료, 질적 자료 구분하는 것이 이번 강좌의 목표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실습을 한번 해볼까요? 실습하기 전에 이 얘기 잠깐 드리고요. 사회현상의 연구 과정에 사용되는 자료 수집 방법에 따라 획득할 수 있는 자료의 유형. 자, 5개의 자료 수집 방법이 있는데요. 여러분들한테 이거 외우시라는 거 아닙니다. 의미를 한번 통해서, 의미를 이해해서 어떤 자료를 얻는지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설문지 많이 하죠. 학교에 있으면 특히 학기 초에 설문조사 막 합니다. 그러면 설문조사하면 여러분들의 내면을 다 보여줄 수 있나요? 그렇게는 못하죠. 대신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특징들은 쉽게 데이터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자료? 설문지를 통해서 얻는 자료는 양적 자료.
깊이는 없지만 현상을 두루두루 다량의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자료, 양적 자료. 그 다음에 면접법은요. 여러분들 학기 초에 상담하죠? 그러면 선생님한테 마음속 깊은 얘기까지 사실 할 수 있죠. 학기 초에는 잘 못하지만 선생님하고 점점 가까워지면 이야기합니다. 면담을 통해서 질적 자료를 얻을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참여 관찰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거는 예를 들면 가끔 이런 거 나오죠. 뭐 다큐 같은 데 보면 어떤 부족 속으로 직접 참여해서 그들을 관찰하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하지? 저 사람들이 왜 저런 춤을 추지? 저런 사람들은 저 부족은 왜 머리에 저런 걸 쓰고 다니지? 이걸 안에 들어가서 살펴보는 거죠. 그러니까 깊은 이해가 가능합니다. 대신 주관적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야, 너가 관찰했는데 그게 객관적이야? 이런 비판을 받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얘도 질적 자료. 실험법은요. 실험을 통해서 데이터, 숫자를 얻어냈다. 양적 자료. 그 다음 마지막 문헌연구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문헌이라는 건 이미 있는 자료를 연구해서 다시 재해석하는 겁니다. 그럼 이 문헌연구법은 양적 자료일까요? 질적 자료일까요? 이미 있는 데이터를 통해서 자료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있는 데이터가 양적 데이터면 양적 자료고요. 질적 데이터면 질적 자료죠. 그러니까 문헌연구법은 어떤 문헌을 연구하느냐에 따라서 양적 자료를 얻을 수도 있고 질적 자료를 얻을 수도 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사고하실 수 있으면 양적 자료, 질적 자료 다 정리한 겁니다. 됐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퀴즈 형식으로 선생님 한번 내드릴게요. 자, 무슨 얘기냐면 다음 주제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연구 방법이 적합할까요? 했어요. 이거 5개 선생님이 설정한 연구 주제예요. 선생님이 어디서 보고 한 게 아니라 이런 게 좀 궁금해. 사회 현상인데 이런 게 좀 궁금해 하고 선생님이 주제를 5개를 만든 겁니다. 그러면 어떤 연구 방법이 적합할까요? 했어요. 그럼 2가지죠. 하나는 실증적 연구 방법이 적합하다 또는 해석적 연구 방법이 적합하다. 실증, 해석. 다른 말로 뭐라 한다고요? 양적 연구, 질적 연구. 그럼 볼게요. 1번, 청소년들의 음주 경험과 흡연 경험 실태에 대한 연구. 이건 뭘까요? 실태 조사? 이런 거 조사하려면 뭐 하면 제일 좋을까요? 설문 조사하면 제일 좋겠죠. 그렇지 않나요? 담배를 피워본 적이 있나요? 하루에 음주를 얼마나 이런 설문조사는 좀 적당하지 않고요. 뭐 한 달에 음주를 몇 회 하나요? 이런 거 청소년들한테 물어볼 수 있죠. 그러면 이건 어떤 연구? 자, 경험과 경험 실태에 대한 연구. 실태라는 건 깊이 측면으로 들어가 보면 깊습니까? 깊진 않습니까? 실태라는 건 겉으로 드러나는 그냥 현상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깊진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설문을 돌려서 깊진 않지만 다량의 데이터를 취합해서 실태를 보여주는 이런 연구는 실증적 연구에 해당된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 2번째. 물론 이제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하시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인강이니까 질문을 못하지만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얘기를 했다면 선생님 이거 해석적 연구로는 못하나요? 못하진 않죠. 한 명 한 명 불러다가 너 담배 핀 적 있니? 음주한 적 있니? 이런 거 다 조사하면 돼요. 그래서 그 의도까지도 보면 되는데 여기서는 지금 의도까지 보겠다 하는 그런 목적이 있나요? 없지요. 그냥 실태입니다. 그러니까 실증적 연구가 적합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고등학생들의 야간 자율학습이 학업 성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이거는 너 야간 자율학습 일주일에 몇 회 참가하니, 몇 시간 참가하니 물어보고 학업 성적 다 조사해봐서 매칭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깊은 이해는 필요가 없다. 대신 다량의 데이터가 필요하다. 실증적 연구. 됐죠? 자, 그 다음 우리나라에 거주 중인 외국인 노동자들이 느끼는 삶의 어려움에 대한 연구. 그들이 어떤 어려움을 느끼는가, 이건 겉으로 드러나나요? 깊은 대화를 통해서 저 사람들이 저런 걸 어려워하는구나, 저런 문제가 있구나 하고 감정이입이나 또는 직관적 통찰,
통해서 밝혀내는 겁니다. 이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해석적 연구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해석적 연구. 그 다음 갑신정변이 일어난 원인과 갑신정변이 조선의 근대화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 듣기만 해도 막 머리가 아프죠. 굉장히 심오합니다.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갑신정변이 왜 일어났는지 원인과 근대화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 이거는 깊게 들어가지 않으면 이런 것은 밝혀내기가 어렵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자료를 수집할 수 있을까요? 이런 방법이 있겠죠. 갑신정변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면담을 나누는 거예요. 당신은 왜 갑신정변을 일으켰는데 같이 참여했나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살아계시지 않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남겨놓은 일기나 또는 다른 자료들, 편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당시의 상황을 깊게 이해하는 겁니다. 그럼 아까 자료 수집 방법으로 들어가면 이건 무슨 연구법일까요? 설문지 돌릴까요? 설문지 못 돌리죠. 면담 못 합니다. 참여 관찰 못 해요.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못 돌아가니까 이게 바로 문헌 연구법이다. 그래서 해석적 연구에 이건 적합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왕따를 주도하는 학생들의 동기와 심리 상태, 이건 인간의 감정, 내면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것도 역시 해석적 연구다. 이제 어느 정도 구분이 되시나요? 이거 주제를 딱 보니까 실증적 연구와 해석적 연구가 이런 특징이 있구나. 양적 자료와 질적 자료가 이렇게 다르구나 하는 걸 어느 정도 캐치해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풀기 전에요. 이 얘기하고 문제 풀게요. 자, 세 번째 주제가 만만치 않게 중요한 게 하나 있다 그랬죠? 그게 바로 통계자료 해석의 유의사항입니다. 자, 통계자료 해석상의 유의점입니다. 그러면 통계자료에 대한 몇 가지 이야기를 선생님 드려볼게요. 자, 일단 통계자료는 양적 자료일까요? 질적 자료일까요? 양적 자료입니다. 그러면 통계자료가 일단 왜 필요하냐, 유용성에 대한 이야기를 몇 가지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많지 않아요. 통계자료 유용성. 우리가 어떤 통계자료를 딱 보면 엄청 복잡한 이 복잡한 사회 현상을 한눈에 체계적으로 통계를 통해서 이렇게 변했구나 하고 흡수할 수 있는 거예요. 알아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잡한 사회 현상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데 통계 자료가 굉장히 매력적인 자료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유용성에 이런 게 있죠. 정부가 어떤 정책을 결정할 때 통계를 보고 그에 근거해서 판단해서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출산율이 이렇게 낮아지고 있네. 외국하고 비교해 봤더니 굉장히 낮은 수준이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구나. 그쪽에 돈을 많이 써야 되겠다. 이렇게 정책 수립의 근거가 됩니다. 자, 정책 수립의 근거.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죠. 어떤 논쟁이 땅 터졌어요. 찬반이 갈리고 있죠. 근데 찬성과 반대 측에서 각각 주장하는 자기들의 어떤 근거들이 있을 겁니다. 그 근거로 통계 자료가 사용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백분 토론이나 이런 데 보시면요. 나와서 토론하시는 분들이 무슨 자료를 막 뒤적이면서 어느 기관에서 발표한 무슨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이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하고 통계 자료를 통해서 자기의 주장을 뒷받침하죠. 그래서 논쟁의 근거로서 통계 자료가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진짜 중요한 얘기는 여기에 있어요. 그러면 해석 시의 해석상의 유의점을 몇 가지 볼게요. 자, 통계 자료를 있는 그대로 너무 믿으시면 안 됩니다. 자, 왜냐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통계라는 게요. 이런 거죠. 어떤 조사하려고 하는 대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국민들의 소비 실태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다. 대한민국 국민들에 대한 소비 성향에 대해서 조사하겠다. 근데 대한민국 국민이 5천만이죠. 그 5천만을 다 조사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5천만 중에 뽑아내는 거죠. 몇 명을 뽑아내서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 조사할 수 있는 만큼 10,000명을 뽑았다. 그래서 이 10,000명을 가지고 조사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대통령 선거하고 나면 그날 저녁에 출구조사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선거에 임한 사람들, 투표한 사람들을 다 조사합니까? 그러지 않죠. 몇 명만 딱 조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표할 때 뭐라고 합니까? 뭐 신뢰 수준 몇 %의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 범위 내에서 있다. 이렇게 발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뽑아내는 사람들을, 뽑아내는 집단을 우리는 표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표본. 근데요, 보세요. 원래 연구하려고 했던 대상이 있지요. 이걸 우리는 모집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집단에서 표본을 추출해서 그 사람들을 상대로 통계를 작성하는 거죠. 물론 모든 통계가 다 이런 건 아닙니다. 모집단 전체를 다 조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표본을 추출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표본 추출이 쉬운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쌤 하나 보여드릴까요?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의 어떤 흡연 실태에 대한 연구 해놓고 어떤 특정 지역에 아주 문제가 많은 친구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런 학교를 표본으로 딱 추출해서 조사를 한 겁니다. 그래놓고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은 이래, 이렇게 결론을 내면 될까요? 안 된다는 거죠. 즉 다시 얘기하면 표본이 모집단을 대표하는지 아닌지를 따져봐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나요? 자, 선생님 아까 그 얘기했죠. 선거 딱 대통령 선거하고 그날 출구조사를 합니다. 근데 출구조사를 할 때 예를 들면 아침 6시부터 투표가 딱 이루어지는데 6시부터 7시까지만 출구조사를 딱 한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그날 얼른 투표하고 빨리 회사 가야 되는 사람들. 그럼 이런 사람들의 특징만 이 결과 안에 녹아들겠죠. 그러니까 좋은 표본이 못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해석상의 유의점. 표본이 모집단을 잘 대표하는지 아닌지를 꼼꼼히 따져봐야 된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표본 오차라고 이야기합니다. 표본 오차를 검토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말은 좀 어려워 보이지만 의미를 좀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열심히 공부했던 건데요. 딱 통계 자료를 냈어요. 그래 놓고 상관관계가 있네. 근데 이거를 바로 뭐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인과관계로 해석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건 안 된다. 그런 얘기고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세 번째인데요. 양적 자료의 한계입니다. 이 양적 자료 자체는요. 겉으로 나타나는 피상적인 현상들만 수집한 거죠. 그러니까 그 어떤 현상의 정확한 실체에 대한 이해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계를 보고 모든 것들을 다 판단할 수는 없다는 거죠. 자, 요게 아주 중요한 해석상의 유의점. 요거 이따가 문제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볼 텐데요. 요 자료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충분히 해결하실 수 있을 거예요. 통계 해석의 유의점이다 해서 교재 21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이제 이런 경우가 있죠. 우리가 물가 상승률 몇 % 정부에서 발표합니다. 근데 실제로 부모님들이 뉴스를 딱 보시다가 정부에서 물가 상승률이 0. 몇 %에 그쳤다 하는데 어머님께서 화를 내시죠. 아니, 지난달에 비해서 배추값이 이만큼이나 올랐는데 무슨 0. 몇 %? 근데 사실 정부에서 거짓말하는 건 아니고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계산할 때는 엄청 많은 품목들을 종합적으로 평균을 낸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느끼는 체감 물가는요. 여러분들 물가 주로 뭐로 느끼나요? 예를 들면 버스비 오르면 물가 많이 올랐다. 또는 떡볶이 가격 오르면 물가 많이 올랐다. 선생님 같은 경우는 자동차 타고 다니니까 휘발유 가격 오르면 물가 많이 올랐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발표하는 통계와 체감 물가는 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통계를 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판단해선 안 된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계가 우리의 사회의 현상을 진짜 제대로 다 보여주고 있는 건 아니다. 물론 유용한 자료이긴 하지만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볼게요. 교재 23쪽에 기본 문제 7번부터 9번까지인데요.
자, 다음이 설명하는 개념을 쓰고 이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자료, 수치로 측정값을 표현할 수 있는 자료, 양적 자료. 그럼 대표적인 예, 뭐가 있나요? 통계 자료, 1인당 국민소득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인데요. 자, 밑줄 친 기억, 니은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아주 좋은 문제, 아주 좋은 문제 봅시다. 2차 세계대전 당시의 모습을 이해할 수 있는 자료 중에 하나는 안내 일기라고 있죠. 이 일기는 이 안내가 직접 자기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다 이렇게 세세하게 묘사를 해놓은 거예요. 그걸 읽으면 굉장히 깊은 이해가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이건 질적 자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당시에 독일 정부에서 발행한 행정 통계 자료, 이거는 통계 자료니까 숫자로 말해요. 양적 자료. 이해되시죠? 자, 볼게요. 기억은 수치화하기 어려운 자료에 해당된다. 수치화하기 어렵습니다. 안내 일기를 숫자로 어떻게 표현합니까? 자, 그 다음 니은은 왜곡 가능성이 없는 정량적 자료다. 정량적 자료는 맞는데 양적 자료도 해석상의 왜곡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틀렸다는 거죠. 똑같은 데이터를 보고 두 사람의 판단이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유명한 얘기 아시죠? 물을 딱 보고 반컵이나 있네? 반밖에 안 남았네? 두 가지 관점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왜곡이 발생합니다. 자, 그 다음 기억에 비해 니은은 사회현상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파악이 가능하다. 통계의 장점이지요. 기억과 달리 니은은 객관적으로 사회현상을 이해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이랬는데 니은이 사실 더 객관적인 거죠. 그러니까 답은 기억 디귿 하고 2번으로 해결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9번인데요. 다음은 사회 수업의 장면이다. 학생들이 준비한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을 고른 것은 했는데요. 이 문제는 선생님이 개념 앞에 나와 있는 거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쉬워요. 볼게요. 자료에 대해서 발표해 볼까요? 커피숍의 분포도를 그려봤어요. 이건 지도지요. 그 다음에 신문 기사를 가져왔어요. 이건 뭐 언론 또는 대중매체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중매체. 그 다음에 우리 지역의 인구, 면적, 학교 및 병원의 개수를 찾아봤어요. 이건 통계 자료지요. 선생님 이거 왜 안 했냐면 우리가 자료를 이 세 가지로만 구분하는 건 사실 좀 말이 안 됩니다. 근데 우리 교재에는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놨다. 그래서 선생님이 문제는 풀어드립니다. 자, 기억 볼게요. 갑이 준비한 자료는 자연현상의 분석에 적합하다. 지도는 자연현상의 분석에 적합하지요. 맞습니다. 근데 갑이 가져온 지도를 봤더니 커피숍의 분포도지요. 그럼 커피숍 분포는 자연현상이에요? 인문현상이에요? 인문현상, 즉 사회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자연현상의 분석에 적합하다 하면 틀렸다는 거죠. 사회현상을 표현한 지도기 때문에 자연현상의 분석은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 을이 준비한 자료는 대중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맞죠. 대중매체가 정보를 전달합니다. 그 다음 병이 준비한 자료는 표본을 대상으로 조사한 정보에 해당한다. 이거 숫자, 이거 표본 추출해서 설문 돌렸습니까? 아니죠. 있는 걸 다 조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표본 아니고요. 을에 비해서 병이 준비한 자료는 수치화하여 정리하기가 용이하다. 통계 자료는 숫자로 표현하기가 용이하다. 답은 4번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양적 자료와 질적 자료를 우리가 정확하고 명확하게 공부를 마쳤고요. 자, 다음 시간은 우리가 선생님하고 기억나시나요? 2강에서 너무 열심히 개념을 달려오다 보니까 마지막에 문제를 못 푼 게 좀 있습니다. 자, 그 문제 하고요. 심화 문제 이어서 같이 문제풀이하는 강좌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